마음의 비타민, 은빛 철학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마음이 상할까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입을 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정작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말을 할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조언이라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고마운 충고가 되기도 하고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분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의 말은 듣고 싶고 누군가의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나 지식의 깊이가 아닙니다. 바로 말을 건네는 태도, 그 첫 문장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말의 태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거창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문장 하나, 말을 시작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인생의 지혜를 남긴 철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굳어진 말버릇이라도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무섭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흔이 넘어서도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7세 김순자 씨는 결혼한 딸과 자주 통화를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도 어린데 수입이 줄면 어떻게 하려는지, 머릿속에 수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순자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맨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위해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웃에 사는 65세 박정희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정희 씨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될까?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니? 아들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번아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정희 씨는 끝까지 들었고 아들은 엄마한테 말하길 잘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말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40년 이상 부부와 가족 관계를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며 대화의 시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의 첫 3분이 전체 대화의 분위기와 결과를 96% 이상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트만 박사는 이것을 부드러운 시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비난이나 비판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즉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반면 부드럽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장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허락을 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셋째, 존중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뜻을 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말하는 방식은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공자에게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양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반면 소인은 말이 앞서고 생각 없이 내뱉으며 자기 생각만 전달하려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장은 공자가 말한 군자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며 대화의 문을 부드럽게 여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육아 철학이 강조한 예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상대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건넵니다. 말의 내용보다 먼저 마음이 전달됩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질문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2세 이영순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박 씨와 10년 넘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순 씨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얼굴 뵙기가 어렵네요. 박 씨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며느리가 아파서 손주를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요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순 씨는 아이고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고 가끔 반찬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순 씨가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한 문장을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10년간 평행선이었던 관계를 교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8세 최수미 씨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야, 너 요즘 뭐하고 사니? 얼굴도 안 비추고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미 씨는 친구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순 씨의 말에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의 말에는 의도치 않게 책망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안부 인사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곧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관심을 표현합니다. 당신의 삶이 궁금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문을 엽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묻는 후속 질문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런 후속 질문을 유도하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삶이란 혼자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쾌락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 이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우정은 서로의 덕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삶을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 있는 우정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정보보다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는 짧은 질문 안에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랜 침묵을 깨고 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친구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69세 정태호 씨는 은퇴 전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새 차를 사려 한다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즉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차 말고 이 차가 낫지. 연비도 좋고 AS도 잘 되고. 내가 알아봤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이 좋은 정보를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나중에 아내에게 아버지는 맨날 자기 생각만 말씀하셔라고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71세 강민수 씨는 다르게 대화했습니다. 손자가 대학 전공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때 민수 씨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은 이렇단다. 요즘은 IT 분야가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떠니? 뭘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구나. 손자는 눈을 빛내며 자신의 고민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것,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다는 것,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다는 것. 민수 씨는 끝까지 들었고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분 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른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문장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당신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을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높은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신뢰와 친밀감을 높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칸트의 도덕 철학 핵심인 정언 명령의 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화에서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문장은 칸트가 말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실천하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되 상대방도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묻는 말은 관계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는 수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관계는 나란히 걷는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의견을 말할 때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붙여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61세 윤정자 씨는 친한 친구 미영 씨와 20년 넘게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영 씨가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실수했나? 마음이 불편해진 정자 씨는 미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묻는 대신 다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 내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 미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정자 씨가 모임에서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미영 씨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자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해서 내 마음을 다치게 했구나.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줘서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오해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정자 씨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미영 씨는 방어적이 되었을 것이고 대화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 라는 겸손한 질문이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은 이런 부정 편향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내 추정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설명의 기회를 줍니다. 셋째, 대화를 비난이 아닌 이해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내가 이해한 게 맞니? 라고 확인하는 커플이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추측 대신 확인하는 습관이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높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칭송받았을 때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오만이 시작됩니다.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은 소크라테스적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대화를 진정한 소통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겸손한 말이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오해가 쌓이기 전에, 갈등이 커지기 전에 이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70세 박영희 씨의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을 느꼈고 명절이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영희 씨도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명절마다 너무 힘들어요. 음식 준비도 그렇고 온 가족이 모이면 제가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영희 씨의 첫 번째 반응은 방어적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잠시 멈추고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내가 힘들었구나.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무섭거나 싫은 게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 영희 씨는 끝까지 들었고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마. 편하게 있어도 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절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가 한 것은 단지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UCLA 심리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인정받았을 때 뇌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감정을 수용받으면 실제로 마음이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부정당하면 뇌는 더 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비난하지 말라. 이해하려고 하라.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비난받으면 더 슬퍼집니다. 하지만 슬픔을 이해받으면 슬픔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은 스피노자가 말한 감정에 대한 이해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이 마음을 엽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감정을 판단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건네 보십시오. 73세 김광수 씨는 아들에게 항상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광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몇 번을 실패해봤는데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이 내 경험이 정답이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수 씨는 아들이 멀어진 것 같아 속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이 싫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대화의 방식이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나눠도 될까?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참고만 해. 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차이는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마리아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위계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 말에는 나는 경험이 많고 너는 없다. 내 말이 옳다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위계적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차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위계적 대화 스타일을 유지하면 자녀는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유일한 진리로 삼는 자는 타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니체는 관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은 특정한 관점에서 본 것이며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진리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내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니체의 통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 대신 내 경험을 나눠도 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험을 나누는 어른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75세 최순옥 씨는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울면서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먼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손녀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손녀가 왜 자신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손녀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마음이 멀어진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할머니 72세 이정순 씨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손자가 친구와 다퉜다고 했을 때 정순 씨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손자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말이 맞아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할머니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차이는 책임을 묻기 전에 감정을 먼저 인정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는 말은 전형적인 비난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로젠버그는 대안으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 대화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상황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말하고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난은 배제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에 문제를 만듭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탓하지 말라. 물이 맑아지면 물고기는 스스로 헤엄친다. 장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한 도가 철학자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탓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합니다. 그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는 말은 물고기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책임부터 묻지 마십시오. 먼저 힘들었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공감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직면할 힘이 생깁니다. 비난은 관계를 닫고 공감은 관계를 엽니다. 퇴직한 교사 출신 68세 이명호 씨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후배가 시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명호 씨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호 씨는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후배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멈췄습니다. 명호 씨는 틀린 정보를 바로 잡아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후배는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명호 씨와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나중에 명호 씨는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고 하더라. 명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배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확인해 보실래요?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 연구. 사회심리학에서는 체면 페이스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체면은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유지하고 싶은 자아 이미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라는 말은 상대방의 체면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수치심은 오래 기억에 남고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고착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은 신체적 고통과 비슷한 뇌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그런 것도 모르면서 라는 말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관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평생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라는 짧은 말이 수십 년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권위가 아니라 태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쌓아온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험을 앞세워 가르치려 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겸손하게 나누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의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라는 말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언제나 한 박자 느립니다. 말이 앞서면 관계가 상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은 모두 한 박자 느린 말입니다. 이 한 박자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 하나, 태도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첫 문장이 관계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 철학 서재였습니다.